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49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님이 보는 가상화폐 2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스코코인 가상화폐 전문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김상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김상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명쾌한 해답으로 저희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명쾌한 답변 기대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느꼈는데 이 분야가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그런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쉬운 질문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또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떤 분이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상화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 실제로 거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고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럴 텐데, 과연 이게 내가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때 많은 돈이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 거래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처음에는 선뜻 부담으로 좀 와닿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접근할 때 좀 더 안전하거나 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를 위해서 혹시 제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주의할 점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릴 거는 같은데, 잘 모르시면은 당연히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지금 저희가 찍는 동영상 외에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하신 후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우선 다음에 뭔가 이제 위험성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5개, 6개 거래소잖아요. 그 거래소들을 이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거래소를 상대로 대신해서 내가 손해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손해본 금액을 청구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자본금이 넉넉한 거래소를 선정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게 그나마 이제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딱히 이제 법적인 보호 절차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상화폐도. 실제로 가상화폐를 투자하신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창 핫할 때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은 전혀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를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야지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가상화폐는 채굴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미 채굴된 코인을
다른 사람이 채굴한 코인을 산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네. 채굴한다는 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 생태계에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채굴하는 쪽에 이제 한 표를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뭐 일반 이제 코인 거래자들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채굴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행위가 또 그 블록체인 생태계 가상화폐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사실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요 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생태계를 이루는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시작을 하려면 보통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어쨌든 거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할 때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그 블록체인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지갑을 깔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모든 정보를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제일 처음에 이 코인이 나왔을 때 통용이 되던 방법이고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뭐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래소고요. 그래서 뭐 보통의 분들이라고 하면 국내에 유명한 그런 거래소 사이트들, 비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비트가 조금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뭐 계좌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기초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내 컴퓨터에 지갑을 깔고 저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뭐 어디 들어가신다고 하신 거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각 내가 이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상화폐마다 지갑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내가 직접 거래를 하고 싶으면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그 이더리움을 내 컴퓨터에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뭐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지금 한참 뭐 비트코인, 광풍 뭐 이런 거 불다가 이제 봐서는 좀 예전만큼 비트코인이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비트코인에게 다시 이렇게 뭐 봄날이 올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장사 진행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 10년, 20년 이후에는 우리가 거래하는 많은 것들, 정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블록체인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작년도 말에 막 좀 이슈가 많이 됐었지만 해외에서는 특히 어쨌든 본고장 측에서는 5년 전부터도 상당히 그 이슈이긴 했었어요. 벤처 투자 회사들 사이에서 4, 5년 전에 이미 미국 쪽에서는 한번 돌고 지나간 아이템이기도 하고, 특히 2007년도 초에는
그때 이미 블록체인은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그쪽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발전됐다고 합니다. 이게 등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법무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우리에게 문의가 왔었던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 뭐 공개해도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우선 궁금한 게 저희가 계좌이체 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사례 있었죠. 네,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가상 계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우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모입금을 했을 경우에는 은행이 이제 중간자로서 모입금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약간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쪽은 암호화폐 쪽은 그 중간자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모입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근데 아까 그 거래가 되는 것들 중의 상당수가 사실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가상화폐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긴 한데 현실상으로 은행이 있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거래가 되는 모습이. 그래서 모입금이 되었을 때 그 모입금된 계좌가 거래소를 통해서 개설된 계좌라고 하면 그 거래소를 상대로 또는 그 거래소와 그 거래소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따로 영상을 한번 찍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도 이제 견변님과 함께 가상화폐를 대해서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 견변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이 질문은 꼭 나왔어야 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아쉬웠던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한테 이제 그 의뢰를 맡겨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그거는 그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은 따로 한번 또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조금 사실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블록체인 쪽의 그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굳이 이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영상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뭐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후에 우리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실제로 형사사건, 민사사건 관련해서 요새는 가상화폐랑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김상현 변호사님께서 이쪽을 또 전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또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언제 한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수고해주신 김상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변호사의 테크닉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